안녕하세요. 비주얼 미디어 연구실 박사과정 박정진입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Understanding and Representing Motion이라고 거창한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사람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캐릭터의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 주제들이 많은데 거기에 이제 제 이번 발표에도 거의 수십 개의 연구 주제가 인볼브가 돼 있는데 여기서 다루지 않는 주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먼저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면 제가 어떤 의미로 생각을 했냐면 사람의 움직임을 데이터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왼쪽에 이 인풋 동영상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데이터죠.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라 어떤 촬영된 영상이 이것 자체도 이미 언더스탠딩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데이터화돼 있죠. 사실 이제 리프레젠팅 과정이 끝난 것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데이터라는 거는 0과 1의 조합이라서 0과 1의 조합을 저희가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를 비디오라는 형식으로 리프레젠트를 다시 한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3D 포지션이죠. 3D 포지션 상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사람이 볼 수 있게 다시 리프레젠테이션을 한 결과물입니다. 근데 이제 이 PPT를 만들면서 리프레젠테이션 안 하면은 여러분한테 뭔지 보여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리프레젠테이션이 된 이제 결과를 가져왔고요. 아무튼 핵심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런 몸짓, 움직임 같은 거를 데이터로 만드는 것들을 언더스탠딩이라고 하겠습니다. 프레젠팅은 이 데이터들을 다시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걸 프레젠팅이라고 말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있는데 어, 이거를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 혹은 추론된 캐릭터에 덧씌워서 애니메이트가 이제 애니메이터라는 단어가 살아 움직이게 만들다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어떤 죽어있는 캐릭터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인 거죠. 그런 거를 리프레젠팅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먼저 캡처링 방법에 대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였을 때 이거를 어떻게 데이터를 만들 것이냐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죠.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로 그냥 찍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찍으면은 다른 사람이 보고선 이거 어떻게 하는 움직임을 찍었네 라고 바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저기 무켓방 가면은 아주 비싼 장비 하나 있죠. 캡 장비. 캡 장비 같은 경우는 마커를 붙이고 마커를 카메라로 찍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RGBD 카메라, 예를 들어 뭐 키넥트나 이런 거에서 자주 이용되는 방식인데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거기서 3D 메쉬 리컨스트럭션을 진행해서 이렇게 만드는 과정도 있고요. 멀티뷰 같은 거는 이제 카메라가 여러 대인 거죠. 이너셜 미저먼트 유닛, IMU라고 하는데 그거 같은 이제 관성 센서 같은 거를 몸에다가 붙여서 움직임을 데이터화하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그 RFID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라디오 프리퀀시 그래서 RFID 장비 같은 거를 몸에 지니거나 해서 움직임을 측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또 사람이 굉장히 많을 때 잘 측정이 된다고 해요. 여기 적히지 않은 또 수많은 무수히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다루지 않고 오늘 발표에서는 싱글뷰 RGB 카메라에서 나오는 비디오를 가지고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에 대해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이 연구 주제가 굉장히 줄여졌죠. 이제 모션이라고 하면 어떤 사진의 연속이잖아요. 비디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진의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모션은 포즈의 연속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당연히 비디오가 쓰이게 되는데 이 비디오를 해석하는 방법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간단하게 세 개를 예를 들어보면 인디비주얼 같은 경우는 이거를 비디오라고 생각을 안 하고 한 장 한 장의 사진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서 한 장 한 장 사진의 포즈를 추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즈들을 모아서 이렇게 쫙 재생을 하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그 추론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지터링 같은 부작용이 좀 생기는데 아니면 튄다거나 모션이 추론이 손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포스트 프로세싱 주로 이제 필터링을 많이 쓰죠. 그런 것들을 써서 후처리가 필요한 단점이 있습니다. 시퀀셜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에 이런 여러 프레임을 동시에 넣는 거. 이제 동시에 넣을 때 연속된 프레임, 서너 개의 프레임을 동시에 넣을 수도 있고, 어, 기법, 뭐 띄엄띄엄 넣을 수도 있고, 뭐 여기 움직이는 사진처럼 다이렉트 템포럴 컨버루션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을 쓴 논문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 시퀀스를 이해한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시도들이 많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다 넣을래. 모션을 그냥 통째로 다 넣어야겠다. 그래서 비디오의 모든 프레임을 통째로 다 네트워크에 넣어서 모션을 생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긴 모션은 힘들겠죠. 아무래도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사진을 받았어요. 보통 사진이나 어떤 시퀀스나 그래도 일단 사진이라고 여기서는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진을 받으면 어,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사진을 2D 포즈로 만들어서 3D로 리프팅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 사진에서 한 번에 3D 포즈를 추론하는 모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보통은 디텍션은 대부분 들어가요. 왜냐하면 어떤 사진이나 동영상이라는 게 깔끔하지가 않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딱 꽉 차게 나오는 사진을 실제로 하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텍션 과정을 통해서 이 큰 사진에서 어떤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있네.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또 한 번에 모든 조인트들 리그레션 하는 방법도 있고 바디 파츠를 하나하나 찾은 다음에 어셈블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되고 그리고 이거를 하다 보니까 사진에 여러 사람이 있네. 이런 거는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때 필터를 붙여서 디텍터로 여러 사람을 각각 찾은 다음에 이렇게 깔끔한 이제 데이터로 쓸만한 사진이 됐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든 다음에 2D 포즈 에스티메이션 네트워크를 세우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조인트를 그냥 찾아요. 이거 손같이 보이는 부분이다. 손같이 보이는 부분이 네 군데 있겠죠. 네 군데 찍고 여기는 펠비스 같이 보이네. 펠비스 이렇게 찍고 여기는 팔꿈치 같다 보인다. 팔꿈치 이렇게 네 개 또 찍고 일단 사진에서 사람의 어떤 관절 같은 부분, 어깨나 이런 부분을 다 찾은 다음에 조립을 하는 겁니다. 조립을 하는데 그냥 사람 같아 보이게 조립을 해요. 그러면은 몇 사람인지 나오겠죠? 보통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을 때 속도가 빠르다고 알려져 있고 탑다운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느리다고 합니다. 근데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보통 요즘은 탑다운이 성능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많은 연구가 있겠지만 탑다운이 대세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태스크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에 3D 네트워크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탑다운과 바텀업이 있는데 이런 이미지에서 똑같이 휴먼을 이제 크롭을 해서 3D 포즈 네트워크를 한 번에 태워서 이렇게 리그레이션을 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이 이미지에서 이렇게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파트 릴레이티브 뎁스, 루트 뎁스, 히트맵 그래가지고 한 번에 여러 사람을 만들어서 조립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Align to the World Coordinate라고 써 있는데 사실 이 사진이 크롭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3D 포즈 네트워크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걸 추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요 얼라인 할 때는 요 원래 이미지에서 지금 크롭을 어디를 했는지 확인을 해서 아 지금 추론된 펠비스의 위치가 여기니까 전체 3D 스페이스에서는 여기쯤이겠구나 하고 또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많이들 하고 있고요. 이렇게 3D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 네트워크들을 정말 다양히 막 1년에 논문이 100개씩 쏟아지거든요. 이 3D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 논문만 100개씩 나와요. 이거를 보면은 이제 아웃풋이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조인트 포지션을 추론하는 네트워크, 조인트 로테이션을 이제 추론하는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보통 포지션이 학습하기가 진짜 편해요. 깔끔하게 나오고 로스 주기도 편하고 학습도 잘 되고 다루기도 쉽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그리면은 이거를 캐릭터에 입힐 수가 없어요. 왜냐면 캐릭터는 로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예를 들어 팔꿈치가 여기로 추론되고 손목이 여기로 추론됐으면은 포지션은 이렇게 된 캐릭터랑 포지션이 똑같겠죠. 하지만 로테이션은 달라집니다. 결국 로테이션으로 바꿔서 이 캐릭터에 입혀줘야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인버스 키네마틱스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걸 풀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로테이션을 추론하는 방법은 정말 깔끔해요. 딱 그냥 결과 나온 거 캐릭터 입혀줄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학습이 정말 어렵습니다. 학습이 잘 안 돼요. 에 대해서 다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또 간단히 설명하자면 포인트 포지션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포지션을 타겟으로 이제 타겟을 엔드 이펙터라고 하는데 관절이 어떤 각도를 취하고 있어야 하는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계산하는 방법에 보통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애널리틱 메서드 같은 경우는 그냥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아 여기 관절 있고 여기에 타겟이 있네. 그러면은 각도가 이렇게 이렇게 딱딱딱 돼야겠다. 이거는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그냥 바로 나와요, 진짜로. 한 프레임 만에 바로 계산이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요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요것도 정답이지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제 마우스 포인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타겟에 손이 가는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내추럴 포지션이 아닐 수가 있죠. 관절이 이상하게 뒤틀려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는 잘 안 쓰고요. 그다음에 뉴메리컬 메서드를 많이 쓰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코비안의 인버스를 푸는 방법. 자코비안의 인버스를 푸는 방법은 근데 너무 오래 걸려서 트랜스포즈로 해결하는 방법, 뭐 수도 인버스 쓰는 방법, 뭐 다양하게 있죠. 댐프트리스트 스퀘어즈라는 방법도 있고 SVD라는 방법도 있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결국은 다 인버스 구하기 힘들어서 사용하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이클릭 코디네이트 디센트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약간 여기 아래 사진에서 A, B, C까지의 과정이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니셜 포지션이 이렇게 있어요. 손가락으로 하겠습니다. 이니셜 포지션이 이렇게 있는데 타겟을 이렇게 위로 바꾸려면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 포즈와 타겟, 기존 포즈의 어떤 엔드 이펙터 상태랑 타겟이랑 이렇게 큰 변화가 없을 때 많이 쓰입니다. 이제 한 번 찾았으면은 그 다음 프레임에서는 많이 이동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 이제 CCD 같은 걸로 풀면은 빠르고 간단하게 풀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패브릭이라는 방법도 있는데 2011년에 나온 논문으로 이런 식으로 엔드 이펙터 쪽으로 이렇게 다다다다닥 맞췄다가 다시 루트 쪽으로 다다다다닥 맞췄다가 하면서 반복적으로 하면서 푸는 방식이 있는데 이제 CCD나 패브릭이나 약간 패브릭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반복이 많이 되면은 오차가 적어지겠지만 이 기존 포지션이 조금씩 이제 정확히 안 맞는다는 점 같은 게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또 해결하는 또 방법이 있고요. 데이터 드리븐 같은 경우는 뭐 짐작하셨겠지만 그냥 가능한 관절의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학습을 시켜서 이 새로 들어온 데이터에 대해서 아 이렇게 각도를 할 수 있겠네라고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IK 푸는데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학습이 필요하고 이런 단점이 있죠. 속도는 빠르다고 해요. 저는 데이터 드리븐 IK는 써본 적이 없는데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도 뉴메리컬 방법에 비해서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로테이션을 학습시키는 방법. 로테이션이 이제 문제가 많은데 가장 큰 문제는 디스컨티뉴어스예요. 이 어떤 값이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올라갈 때 이 각도가 컨티뉴어스하게 바뀐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끊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네트워크가 학습을 잘 못하는 게 굉장히 크리티컬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한 게 60대 리프레젠테이션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ICCB인지 어딘지에 나왔던 논문인데 어, 로테이션을 이제 n제곱 마이너스 n 디멘션으로 리프레젠테이션을 하면은 컨티뉴어스하게 리프레젠트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논문을 자세히 읽진 않았고 이제 한번 훑어봤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만 학습은 정말 잘 된다고 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빨간색이 60 로테이션 리프레젠테이션인데 다 이제 제일 낮은 에러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엑시스 앵글이라는 거랑 커터니온인데 이 오일러 앵글은 짐벌락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또 잘 안 쓰죠. 회전을 시킬 때. 근데 요거를 사람 관절에서는 이 사람 관절이 180도 이상 회전하는 관절이 거의 없어요. 보면은 굉장히 이제 로테이션 리밋이 제한적으로 걸려 있는 거에 착안을 해서 이 T포즈 상태일 때를 기준으로 로테이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T포즈 상태일 때는 앵글이 000이고 그 다음에 뭐 이쪽 방향으로 접었을 때는 X축으로 뭐 증가하고 이쪽으로 접었을 때는 Y축으로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롤이 발생했을 때는 뭐 Z축으로 증가하고 이런 방식으로 좀 짐벌락이 안 생기도록 유도를 한 게 엑시스 앵글 방법이고요. 커터니온 같은 경우는 짐벌락은 없지만 또 이제 회전을 4차원 값으로 한 차원 늘려서 한 거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약간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습 성능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식들이 있고요. 이제 그 로테이션을 구했죠. 자,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면 비디오에서 어떤 사람의 포지션이나 로테이션을 알아내서 이제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캐릭터에다 입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또 있는데 사람이랑 캐릭터의 스켈레톤이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어떤 관절들의 길이 이런 것들이나 캐릭터의 관절의 길이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것도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사람들의 시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냥 무시하자.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로테이션을 그냥 입혀버리는 그런 방식으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대부분의 비전 연구는 거의 이제 사람이랑 비슷한 캐릭터를 만든 다음에 그냥 거기다 입히는 방식이 많아요.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스켈레톤 자체를 추론해서 그 캐릭터를 만드는 거죠. 네트워크에서 사실상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스켈레톤 그 추론된 스켈레톤의 캐릭터를 맞춘 다음에 이 캐릭터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이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라는 방식 자체가 키를 완벽하게 추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사실상 그냥 이럴 것 같다 생각이에요. 사실 그 사람도 이런 그 어떤 연예인들 막 나온 이미지 보면은 약간 상대적 키라 그래가지고 키 작은 사람들 옆에 서 있으면 굉장히 커 보이고 키 큰 사람들 옆에 있으면 굉장히 작아 보이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사람도 이 키를 완벽히 추측할 수 없는데 네트워크가 잘하기가 힘들겠죠. 정확하지 않다. 그리고 이 캐릭터의 스켈레톤 정보를 네트워크 인풋으로 넣어주는 같이 넣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비디오도 넣어주고 동시에 이 리타겟팅을 타겟 캐릭터의 스켈레톤도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네트워크가 로테이션이나 포지션을 추론을 할 때 이 캐릭터에 맞는 로테이션이나 포지션을 추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나온 로테이션들을 캐릭터로 리타겟팅 해주는 방법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죠. 하나하나 분야가 또 엄청 복잡하고 좀 깊습니다. 저는 겉핥기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자세히는 인선님이 더 잘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캐릭터에다가 리타겟팅까지 완료를 했어요. 아, 캐릭터 움직이네? 문제 없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직도 문제가 많습니다. 뭐냐면 어색해요. 캐릭터에다가 입히면은 공중을 떠다니기도 하고 발이 땅에 붙은 채로 슬라이딩을 하기도 하고 불가능한 포즈를 취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정말 다양해요. 뭐 부자연스러운 포즈가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가능한 포즈인데 캐릭터한테는 불가능한 포즈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리타게팅 하려는 캐릭터가 3등신이 그러면 머리가 엄청 크겠죠. 근데 사람이 머리에 손을 올렸다. 캐릭터는 머리에 손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손이 짧아서 그냥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풀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푸는 방법 중에서 어, 이 물리 법칙에 좀 맞게 맞춰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쓰는 방식, 하나는 그냥 피직스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방식이 있어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쓰는 방식은 뭐냐면은 이제 뒤에다가 로테이션에 대한 디스크리미네이터나 아니면 이 포즈에 대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달고 데이터셋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 로테이션은 이 관절에서 불가능한 로테이션이다. 라는 거를 데이터를 통해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페이크 리얼을 뿜어주고 그게 또 이제 학습이 되는 그런 방식이고 또 포즈를 통째로 다 학습을 해서 이 포즈는 불가능한 포즈다 또는 데이터셋에 없는 포즈다 라고 띄워줘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풋, 그러니까 발의 위치가 땅바닥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움직인다. 그러면 로스를 주는 거예요. 풋 컨택트 로스라고 하는데 그런 방식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약간 어색하지 않은 모션을 만들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직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은
그냥 캐릭터를 하나 더 만들어요. 똑같은 캐릭터를 하나 더 만드는데 앞전의 캐릭터는 이제 시네마틱 모션이라고 그냥 받은 거를 그대로 재생하는 모션이고 이 물리 기반 캐릭터가 앞에 있는 그 모션을 유사하게 따라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에도 또 방식이 많은데 요거를 완전히 다이나믹스로 해결하는 방식도 있고 딥러닝을 딥 심층 딥 아래를 써서 해결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다이나믹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어려워서 저는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겠고요. 저는 제 개인 연구로 이 딥 아래를 써서 해결하는 방식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제가 참고를 많이 하고 있는 논문인데 이렇게 비디오로 틀어주면은 왼쪽 캐릭터가 어떤 비디오의 사람이랑 비슷한 포즈를 만들어주고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캐릭터는 이 피직스 시뮬레이션이 되고 있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물리법칙에 맞게 움직이는 캐릭터가 이렇게 재생이 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한 것 말고도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3D 메쉬 리컨스트럭션 카메라에서 찍은 걸 가지고 스켈레톤 없이 그냥 메쉬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메쉬 만들어가지고 메쉬를 그냥 통째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연구도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SMPL 심플 모델이라고 하는데 또 파라미터라이즈드 된 디퍼런셔블 3D 메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인풋 이미지에서 3D 메쉬를 얻는 방식도 있고 여기에서도 앤소원에서도 소개하지 않은 정말 수많은 방식들이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1년에 100개가 넘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탑티어 학회에서 많이 해요. 탑티어 학회에서만 100개가 넘게 발표가 되고 있고 정말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작은 스코프를 좁혀서 설명을 간단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해봤습니다. 발표하면서 참고한 논문은 이런 다양한 논문들이 있고요. 질문 있으시면 전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면 저 하나만, 네, 손 들어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방금 전에 로스 관련해서 그냥 궁금한 게 있는데요. 모션 중에 만약에 점프 뛰는 모션이 있거나 뭔가 발에 풋 컨택트 로스 말씀하셔가지고 모션이 항상 걷는 모션만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뭔가 특정 뭐풋 컨택트라든가 아니면 뭐가 닿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특정 상황을 딱 뭐라고 하죠? 지정해가지고 로스를 줘도 전체적인 움직임에서 뭔가 크게 이상함이 없이 학습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뭔가 걷다가 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뛰는 경우도 있고 뭔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걸 그냥 이제 뭉뚱그려서 적용을 해도 되는지? 풋 컨택트 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풋이 이 높이를 보는 거죠. 지금 풋의 높이가 거의 땅에 맞닿아 있는 수준이냐 아니냐를 봐요. 그다음에 그 상태에서 움직이면은 로스를 주는데 그걸 네트워크가 이제 학습을 해서 어, 최대한 안 움직이도록 아웃풋을 내놓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점프 같은 경우는 발이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이 풋컨택트 로스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다른 곳에 컨택트가 있다. 예를 들어 뭐 오브젝트 인터랙션 태스크 같은 경우도 있는데 어떤 물체를 만지면은 그 물체와의 컨택트 순간에 또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핸드 컨택트 같은 걸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앉는 모션 같은 경우는 이 펠비스가 의자에 닿았는지 힙이 언덕이 의자에 닿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닿은 상태로 움직였는지 그런 거에 대한 로스를 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주어진 태스크에 대해서 다양하게 로스가 주어지고 있죠.
그러면은 로스 하나가 전체 모션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조건이 일어났을 때만 이제 넣어줄 수가 있는 건가요? 그것도 이제 전체에다 다 넣어주는 연구도 있고, 그 예를 들어 뭐 인디비주얼 포즈 같은 경우는 포즈 하나하나씩 하잖아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벨로시티가 없다 보니까 뭔가 글쎄요,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퀀셜 같은 경우는 이제 앞뒤에 살짝 뭐 세 프레임을 본다 하면은 세 프레임을 보는 그 네트워크에다가 로스를 주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또 추가 질문 있을까요? 네, 해주세요. 네, 제가 뭐 포즈 에스티메이션 할 때요. 제가 데이터셋을 다 보진 못했는데 그 관절 같은 부분만 이렇게 추론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셋을 보고 외웠으면은 약간 머리 밑에 어깨 있고 어깨 밑에 허리 있고 약간 이런 부분도 학습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막 물구나무 선거 같은 것도 학습이 잘 되나요? 약간 아웃라이어처럼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안 됩니다. 안 물구나무 되나요? 서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갤럭시나 아이폰이나 그런 AR 앱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에 이제 자기 얼굴에 캐릭터 씌워주는 앱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카메라 뒤집으면 안 됩니다. 되는 모델을 쓴 것도 있는데 보통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왜 안 되냐면은 데이터셋이 없어서 그렇죠. 뒤집어진 모셔라.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 사람이 이렇게 데이터셋 만들다 보면은 팔꿈치가 어깨 위로 올라가는 모션은 거의 없어요, 데이터셋. 그런 거를 이제 또 레귤러라이즈를 하기 위해서 신테릭 데이터셋 같은 거를 많이 쓰는데, 이제 어떤 데이터셋을 쫙 다 비주얼라이즈를 해요. 그래서 펠비스를 기준으로 지금 뭐 어깨가 펠비스 위에 있는 데이터, 그리고 뭐 아래에 있는 데이터, 이런 식으로 쫙 한 다음에 비주얼라이저를 쫙 해보면은 이게 이 데이터셋에는 팔꿈치보다 어깨가 위에 있는 데이터셋이 많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근데 나는 팔에 들었을 때도 인식을 잘하고 잘 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신데릭 데이터셋으로 빈 부분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팔에 들고 있는 신데릭 데이터를 엄청 만들어요. 그것도 이제 신데릭 데이터셋과 리얼 데이터는 보통 2대 8을 넘기면 안 된다라고도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신테릭 셋으로 어떤 리얼 데이터에 없었던 포즈들을 많이 채우고 학습을 하면은 더 잘 되는 결과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 있습니다. 그 아까 비디오에서 포즈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 보여주셨는데 거기서는 만약에 카메라가 움직이면 그 루트 포지션은 그냥 못하는 건가요? 그죠. 그거를 고려한 것도 있고, 카메라가 고정됐다고 가정하고 이제 하는 것도 있고, 카메라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또 같이 학습을 해가지고, 그거 같으면 이제 슬램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면 그 카메라 포즈, 카메라 위치를 이제 인트린식, 익스트린식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태스크가 복잡해지죠. 그래서 보통은 다 카메라에 고정돼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문제가.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받고요.